외신은 6개인데요. 오늘도 그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밌다고 해야 되나? 우선 첫 번째는요. 그 CNN에서 뭐 분석 기사가 나왔는데 트럼프가 FBI를 굉장히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해. 그래서 트럼프는 왜 FBI 국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이 있는가 그걸 분석을 했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선 결론만 얘기하면 FBI는 여러분 FBI 국장들 그 임기가 몇 년인지 아세요? 임기가 엄청 길어요. 우리나라 공수처장 임기 3년이죠. 총장 임기 2년이죠. FBI 국장 임기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가 몇 년인지 아세요? 10년이야, 10년. 10년. 와, 공무원 임기 10년인 거 보셨어요? 근데 미국에서 FBI 국장은 임기가 10년입니다. 10년. 이거 왜 그러냐? 정치적으로 여기에 휘둘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소신껏 수사할 수 있게 하려고 10년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이 자체가 싫은 거야. 그냥 FBI가 대통령 밑에 있어가지고 말 듣게 하려고 하는 거지 FBI가 무슨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느니 그런 게 싫은 거죠. 그래서 골 때리는 일이 뭐냐면 트럼프가 2017년 1기 때 대통령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현재 있던 FBI 국장을요 해임시켜버렸죠. 그리고 누구를 임명했냐? 지금 옆에 있는 크리스토퍼 레이를 임명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도 FBI 국장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크리스토퍼 레이가 2017년도에 트럼프가 임명한 국장이에요. 이 트럼프가 임명한 국장이 트럼프 임기 4년, 바이든 4년 동안 있는 거야. 벌써 8년째. 근데 아직 임기 남았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벌써부터 뭐라는 겁니까? 내가 들어가자마자 이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 넌 해임이야. 라고 지금 벌써 선언해버렸죠. 지가 임명했던 사람인데. 근데 일기로 있으면서 이 레이가 지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국장은 충성심이 낮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레이 해임시키겠다고 말하고 다니잖아요, 지금. 이야, 진짜 문제 맞죠? 어떻게 이런 새끼를 대통령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진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우리 구독자 중에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앞으로 지가, 물론 바이든 정부 잘했다는 게 아니야. 경제 문제 있고, 저도 바이든 싫어하지만, 트럼프는 대놓고 진짜,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정말 세계 질서 다 파괴하고 약속 어기고 그런 인간인데 그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다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뽑아버리잖아. 대단해요, 지금. 그래서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앞으로 4년간 어떻게 할지. 이 기사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어떤 내용이냐면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내년 1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그럼 취임하자마자 FBI 국장 지금 크리스토퍼 레이를 해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겠지요. 가능성이 아니고. 이 레이는 아까 말한 것처럼 트럼프가 임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이든도 안 잘랐거든, 사실. 4년간. 트럼프가 이렇게 FBI를 국장들을 특히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우선 FBI 국장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임기가 10년인데 그건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한다는 의도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들의 압력에서 FBI 국장이 자유롭지 않지요. 그 트럼프 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 오자마자 제임스 코미 당시 FBI 국장 갈아치기 해버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 로드 로젠스타인 당시 법무부 부장관이 특검을 임명하면서 러시아 스캔들 조사를 하게 되었고 이게 트럼프 임기 내내 논란을 일으킨 거거든요. 빌 클린턴도 그렇고 그 전에 지미 카터도 FBI 국장을 해임시킨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처음은 아니에요. 근데 그전에는 FBI 국장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죠. 윤리적인 문제. 그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해임을 시켰는데 트럼프는 뭡니까? 그게 아니고 그 정치적인 갈등 이유로 지금 해임시킨 거거든요. 이건 트럼프가 처음이죠. 이게 노골적으로. 내 말 안 들어? 트럼프는 FBI와
법무부가 백악관의 통제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정치적 중립? 다른 대통령은 형식적으로라도 FBI는 통제받으면 안 되지. 정치적 중립이어야 되지. 그런 게 있는데 트럼프 그게 아니죠. 대놓고 야 FBI는 백악관 통제를 받아야지. 그러고 있어요, 대놓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 그의 대통령제 첫 임기 동안 그런 FBI의 독립성을 악화시키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했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CNN 보도예요. 특히 크리스토퍼 레이와의 갈등은 트럼프가 레이가 충분히 충성스럽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트럼프가 FBI에 대한 반감을 더 심화시켰대요. 왜냐면 그 트럼프 일기 때 FBI가 그 트럼프와 관련된 러시아 스캔들 이 수사를 했거든요. 그때 FBI 요원이었던 피터 스트로크와 그의 동료 리사 페이지가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거죠.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FBI 공정하지 않아. 나에 대한 편견이 있어 라고 여긴다는 거죠. 또한 FBI의 독립성을 상징했던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이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트럼프의 2016년 대선 캠페인과 러시아 간의 연루 의혹을 조사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 뭐 FBI 전 국장이 특검을 해? 이게 말이 돼? 이런 의식이 트럼프한테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트럼프는 FBI를 정치적 독립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트럼프가 FBI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 시도는 더 심해질 것이다 라는 게 오늘 CNN 기사의 핵심 요지입니다. 폴리티코. 폴리티코 기사는 정치 기사는 아니고요. 근데 좀 굉장히 중요한 기사인 것 같아요. 지금 영국에서 조력 자살 법안이 이번에 이제 이 국회에서 이제 그 의결이 있다고 합니다. 조력 자살 법안. 저는 이거 진짜 제가 관심 많은 분야여서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우선 기사 내용 보여드릴게요. 기사 내용은 영국 의회가 말기 환자들, 암 말기 환자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두고 지금 영국이 심각한 논쟁에 빠졌대요. 영국이 아니죠. 영국 의회가. 국민들은 절대 다수가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어요. 근데 의회가 지금 논쟁 중이라는 거죠. 경제, 복지, 의료 서비스와 같은 주요 정책이 아닌 생사의 문제를 다루는 법안으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게 표결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법안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말기 환자들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이 법안의 내용을 노동당의 킴 리드비터 의원이 발의했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허용된 자유투표가 이번 금요일 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여러 나라가 이런 조력 자살을 합법화했다고 하죠.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등이 이 조력 자살, 소위 안락사라고도 하죠. 이걸 허용하고 있고, 최근 프랑스, 또 스코틀랜드 등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지금 영국 국민들은요, 전체 영국 국민의 73%가, 좀 이따 제가 통계표 보여드릴게요. 73%가 이 조력 자살을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직 총리였던 데이비드 캐머런도 원래는 반대였는데 지금은 찬성하는 입장이고, 또 반대는 고든 브라운, 또 테레사 메이 같은 사람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대요. 법적 규제가 미흡하다고 이유로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단체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장애인 단체들 또한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일부는 이 법안이 장애인들에게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기 암 환자 같은 경우 정말 죽음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막 연명하면서 고통받느니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 있게 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데, 장애인들 스스로가 자기의 삶에 비관해가지고 너무 쉽게 삶을 포기할 수 있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뭐 애들도 아니고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지. 그런 마음이 또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너무 이렇게 삶을 쉽게 포기할 수 있도록 열어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법안이 장애인들에게 너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죽음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해서 지금 장애인 단체들은요,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이래요. 반면에 장애를 가진 또 일부 의원들은 이 조항이 적절하게만 설계만 되면은 이건 필요한 거다라고 지금 의향을 밝힌 장애인 의원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이 만약에 이번에 부결이 되면은 폐기된대요. 찬성 측은 이를 진보적 사회 개혁의 기회로 보면서 반대 측의 저지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 반면에 법안이 통과가 되면 장기간의 의회 심의가 필요하고 정부의 다른 의제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사는 조력 자살 법안이 영국 사회와 정치의 심각한 균열을 앞으로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사회적, 정치적 파장이 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안락사 같은 거 이거 필요하다, 존엄사라고 하죠. 존엄사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통계 그래프인데요, 이걸 보면은 영국 국민들 무려 73%. 야, 이 정도면 엄청난 거죠. 73%들이 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정당들을 보니까 그냥 진보적인 데만 그런 게 아니고 자유민주당, 그리고 노동당, 심지어 보수당도 72%예요. 그러니까 정당을 초월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절대 다수가 이거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남성 여성 다를 게 없고, 그리고 심지어 경제적으로도 그 중산층, 노동자 계층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런데 정작 이제 의원들은 고민하고 있는 거죠. 하여간 이런 논의가 앞으로 영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논의는 되게 중요하지 않냐,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요. 예, 필요하다. 또 하나 지금 법안 관련돼 가지고 호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주 얘기 제가 지난번에 했었죠. 호주에서 지금 뭐 한다는 겁니까? 16세 미만들이 그 SNS 못하게 규제하는 법안이 이번에 발의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늘 기사를 보니까 상원을 통과했어. 절대적인 압도적인 수로 통과됐다는 거죠. 호주 상원에서 어린이 소셜미디어 금지법이 통과됐다는 거예요. 세계 최초. 근데 저는 이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니까 호주 상원이 만 16세 미만 어린이들의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을 아예 자체 못하게 하는 법안이 이번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틱톡, 페이스북, 또 스냅챗, 레딧, X, 인스타그램 이런 플랫폼에서 16세 미만에게 아예 계정을 만들지 못하게 그 회사들이 이 대책을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그 회사들이 이거를 미비해가지고 만약에 16세 미만이 계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벌금이 얼마냐? 460억. 5천만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460억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통과됐냐면 호주 상원에서 34대 19로 통과됐고, 하루 전 하원에서는요 102대 13. 압도적이죠. 하원에서는 정말 압도적으로 통과됐고, 상원에서도 뭐 거의 2배로 통과된 겁니다. 상원에서 제안된 야당의 일부 수정안은 아직 하원의 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 법안은 뭐 통과된 거랑 마찬가지죠.
정부에서 최종 승인하는 거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16세 미만 어린이가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하는 거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들이 이걸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돼. 못하면 아까 말했죠. 호주 5천만 호주 달러 벌금 준다는 거예요. 유예 기간은 1년. 1년 이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왜 하는 거냐면은 소셜미디어에서 아이들에 대한 이 뭡니까? 소셜미디어로 공격하고 이런 게 많대요. 왕따를 비롯했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유해한,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때문에 자살하는 아이들이 많이 등장했나 봐요. 호주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그런 린치라든가 그런 게 되게 컸나 봐. 근데 이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사실. 그래서 아예 저도 그래요. 사실. 이게 16세 미만한테 소셜미디어를 꼭 이렇게 하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 저도 이거 보면서 그래 이거는 우리도 필요하지 않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이번엔 최초로 호주가 먼저 시작을 했고 아마 다른 나라들도 앞으로 온라인상 아동보호 강화 차원에서 이건 아동보호 차원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예. 앞으로 이 각국이 주목할 만한 법률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AP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 기사가 이번 법안이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보장하려는 강력한 조치이며 호주가 세계 최초로 이런 규제를 시행함으로써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이 기사는 이번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BBC 기사를 보고도 제가 전혀 몰랐던 부분이어서 좀 굉장히 관심이 갔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인도에서 이슬람 교인들이 그 재산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목만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런 게 있대요. 인도에 와크프라고 해요. 와크프. 여러분 와크프가 뭔지 아세요? 와크프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재산법 개정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와크프와 관련된 법안이거든요. 와크프는 뭐냐? 오랜 시간 동안 수백 년간 인도에 이슬람 교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슬람 교인들이 자기들 돈을 가지고 공적인 기부를 통해서 만든 공적인 이슬람 재산이 있지요. 그거를 와크프라고 한대요. 예를 들어서 모스크라든가 마드라사라든가 고아원이라든가 이슬람 묘지들 있지요. 그건 다 뭡니까? 이거는 이슬람의 재산이에요. 이슬람의 재산. 이슬람 교인들이 수백 년간 그 종교적인 마음으로 돈을 기부해서 만든 이슬람의 재산이 있죠. 그 이슬람의 재산을 통칭해갖고 와크프라고 한다는 거죠. 와크프. 그 와크프는 누가 관리하냐? 와크프 이사회가 있대요. 와크프 이사회가 이슬람에 있는 그 재산, 인도에 있는 그 이슬람 재산을 관리하는 거죠. 이게 와크프인데 그 와크프가 12세기부터 모아진 재산이에요. 12세기부터. 몇 년입니까 벌써? 한 800년 지난 거 아니야. 800년간 모아진 재산이거든요. 인도에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 이게 현재 1995년에 와크프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와크프법에 의해서 지금 규제가 되고 있대요. 인도 전역에 87만 개의 와크프 재산이 있대요. 이게 얼마냐? 약 1조 아니 약 1.2조 루피, 1조 2천억 루피, 1조 2천억 루피래요. 이게 우리 돈으로 따지면요 2조 원. 그러니까 인도의 이슬람의 공적인 재산이 약 2조 원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와크프법을 이번에 인도 정부에서 개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무슬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디 정부가 이걸 왜 개정하려고 하냐? 그거는 그 와크프 이사회 있잖아요. 이사회가 엄청 부패했대요. 그래서 그 와크프 이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고 와크프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개정한다는 거지. 명분은 그래, 명분은.
근데 실제로 와크프 이사회의 부정부패는 유명하대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지금 있는 재산 있지요. 지금 있는 와크프 재산만 잘 관리하면 연간 120억 루피, 우리 돈으로 2천억, 한 2천억씩을 벌 수가 있다는 거야. 10%. 대단한 거죠. 재산이 2조 원인데 1년에 10%인 2천억씩을 돈을 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은 수익이 얼마냐? 20억 루피, 330억. 그러니까 벌어야 될 돈의 한 7분의 1밖에 못 벌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이 와크프 이사회의 그 부정부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목은 뭐냐면 이 와크프의 부정부패 이거 척결해야 된다 해서 이 법안의 내용은 재산 등록 아주 공적으로 의무화하고 뭐 소유권 제정하고 와크프 이사회 구성. 그러니까 지금 와크프 이사회에는 이슬람 교인만 들어가는데 이슬람 교인이 아닌 사람들 집어넣으라는 거죠. 한마디로 사학에 사회이사 넣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우선 이슬람 단체들이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이게 형식적으로는 와크프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결국은 모디는 힌두교인이잖아요. 힌두 민족주의 정당이 무슬림 소유자 권리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힌두 커뮤니티의 통제 아래 무슬림 재산을 지금 두려고 하는 거 아니냐. 힌두 커뮤니티가 무슬림 커뮤니티를 통제하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거와 관련된 지금 이슈가 인도에서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이것도 종교적인 갈등으로 엄청 번질 수 있죠. 이거는 힌두교 정치인들, 정치 세력이 무슬림 재산을 지금 막 장악하고 무슬림 커뮤니티를 지들이 막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와크프 재산 개정안이 인도의 복잡한 사회적, 종교적 갈등의 지금 중심에 있고 정부가 개혁과 신뢰 간의 균형을 잡지 못하면 이거는 인도 커뮤니티, 인도 힌두교와 무슬림 간의 종교 정치적 갈등으로 더 심화될 수 있다고 BBC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디언인데요. 가디언. 어저께는 제가 멕시코 얘기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저께 트럼프가 이 멕시코와 캐나다한테 25% 관세 높이겠다고 했어요. 관세를 어저께. 근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유가 뭐였냐면 마약 그리고 불법 이민 너희가 막으라는 거죠.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 마약과 그리고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야. 핑계가 뭐였냐면 관세 올릴 때 핑계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너희들 나라에서 자꾸 미국으로 마약이 넘어온다. 불법 이민자가 몰려오는데 너희 정부가 잘 관리해서 마약 불법 이민자 못 오게 막아. 안 막으면은 관세 올릴 거야. 그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어저께 그 멕시코 대통령은 열받아가지고 그래? 그럼 우리도 가만 안 있어? 아예 부딪혔죠. 근데 오늘 캐나다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이죠. 기재부 장관 우리 따지면 크리스티아 프리랜드인데 오늘 어떤 입장이 나왔냐? 캐나다도 연방정부와 10개 주지사들이 똘똘 뭉쳐갖고 미국의 이 관세 협박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겠다. 이 관세 위협은 캐나다 경제와 양국 무역 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밀어붙이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죠. 사실 나는 이거 보면서 트럼프가 미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미국이 그 무역에 있어가지고 멕시코와 캐나다가 비중이 엄청 크거든요. 엄청 커요. 특히 캐나다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이런 에너지 있잖아요. 에너지. 특히 전력에 있어가지고 캐나다한테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 중서부 같은 경우는 중소부의 정유소 같은 경우는 70% 석유, 원유를 캐나다한테 의존하고 있어요. 캐나다한테. 굉장히 큽니다. 또
미국의 전력 수입의 85%가 캐나다입니다. 철강, 알루미늄, 우라늄, 그거 다 캐나다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무역 뭐 주고받고 그 차원이 아니고 미국 입장에서는 야 너희 우리한테 뭘 팔고 싶어? 그럼 관세네 그건데 사실은 이게 황당한 게 미국의 국가 안보와 연관된 거예요. 안보.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돼요. 일본이 우리하고 사실은 그 뭐 반도체 그 무역 관련해서 할 때 우리한테 뭐 했습니까? 한국 너희들 강제징용 배상 문제 대법원 판결 했어? 기분 나빠. 너희한테 우리 소부장으로 복수하겠어 하면서 물건 안 줘. 그래 버렸죠. 우리가 사는 입장이고 일본이 파는 입장인데 파는 새끼들이 안 주겠다는 거야. 황당하지 우리 입장에서는요. 파는 놈들이 안 파겠다는 거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손님이 왕이라며요. 손님이 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 안 판다는 거야. 왜? 안 팔면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손해보긴 하지만 이거 반도체 소부장 안 팔면 우리한테 타격이 크니까 피해 주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 캐나다가 먼저 북한만 풀어서 앞으로 너희한테 원유 안 줄 거야. 앞으로 너희한테 철강 이런 거 안 줄 거야 해버리잖아요. 그럼 미국도 이거 갖고 엄청나게 사실은 이런 국가 안보 문제에서 심각하게 거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자기들이 먼저 관세를 올려버리는 거거든. 이게 자칫하면은 미국 안보 문제, 경제 문제가 막 흔들흔들 거릴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캐나다도 이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러면은 너희도 온전하지 않아. 캐나다도 어려워지겠지만 미국 너희도 쉽지 않을 거야 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우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요번에 미국 트럼프의 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 대응하겠다. 그리고 우리도 보복하겠다라고 아주 내부 단결을 똘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트루도가 입지가 좋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똘똘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거죠. 우선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는 그 주지사들하고 만나가지고 스마트하고 강력하게 단결된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캐나다는 잠재적인 보복관세 품목을 이미 검토 중이며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캐나다하고 트럼프 정부 때 한번 부딪힌 적이 있어요. 그때도 트럼프가 관세 가지고 장난치는 바람에 캐나다가 철강, 알루미늄 같은데 이 미국에서 관세를 붙이니까 캐나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산 뭐 요거트, 위스키 같은데 보복관세 해버렸거든요. 근데 관세하면요,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냐? 자국 국민한테 가는 거예요. 관세 붙이는 것만큼 값이 오를 거 아닙니까? 값이 오르면 그거 꼭 필요한 국민들이 비싸게 사야 되는 거거든. 비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소비가 주겠지만 사는 사람들은 비싸게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해가 자기네 국민한테 가는 거예요. 그대로 사실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정치적,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갖고 관세 대상을 정하겠다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캐나다는 미국의 주요 에너지 공급국입니다. 석유 및 전력 수출에서 아주 전략적 위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부총리는 캐나다는 미국의 국내 에너지 공급에 필수적인 나라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협박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 그럼 너희도 우리가 만약에 전기 공급 끊어버리면 감당할 수 있겠어? 협박하는 거죠. 그 협박이 그냥 협박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서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트럼프가 자기들한테 정말 중요한, 멕시코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거든요. 근데 멕시코, 캐나다 같은 나라들한테 이렇게 대놓고 직격탄 날리는 거, 이게 과연 왜 그러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미국한테도 도움 안 되거든요, 실제로. 전문가들 많이 그래요. 미국한테 도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캐나다가 덜 받는 게 뭐냐면 그게 있는 거야. 어떻게 우리랑 멕시코를 같이 묶냐.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약 문제 같은 경우. 지금 트럼프는 야, 마약 막아. 마약 막지 않으면 너희 25% 관세 징벌적으로 붙일 거야 그 말인데 실제로 지금 그 미국 국경 수탈대가 멕시코 국경에서 마약을 얼마큼 압수를 했냐? 21,100파운드를 압수를 했어요. 그럼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마약은 실제로 많지요. 아니,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캐나다에서는요, 압수한 마약이 43파운드예요. 43파운드. 캐나다에서는 마약이 많이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기분 나쁜 거야, 캐나다가. 아니, 캐나다에서 무슨 불법 이민이 있고, 무슨 마약이 있냐. 멕시코야 실제로 불법 이민 많이 있고, 마약도 많이 있잖아요. 넘어오는 게. 근데 캐나다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야. 우리나라에서 무슨 마약이 넘어가. 우리나라에서 무슨 불법 이민이 넘어가. 캐나다가 사실은 거의 많은 사람들한테 제 친구도 캐나다에 있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캐나다가 거의 분당 위에 있는 천당이라고 나한테 막 얘기하던데 캐나다에서 뭐가 아쉬워서 미국으로 넘어갑니까? 그냥 캐나다가 이런 것도 열받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무슨 마약 엄청난 이런 수입 추국처럼 이렇게 하는 걸 열받는 거지. 그리고 지금 미국 안에서도 반발이 심합니다. 지금 당장 우선 미국 석유 및 석유화학 제조업단체 AFPM 하고 석유회사 API가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죠. 아니 우리가 지금 캐나다에서 원유 갖고 와야 되는데 관세 높이면 소비자 가격 올라가고 공급망 혼란 초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석유 업체들이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트럼프에 대해서 막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뭐라고 하냐? 관세 올리면 미국의 에너지 우위를 약화시키고 소비자 부담만 증가시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관세 올리면 미국 돈 벌겠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오늘 이 가디안의 결론은 뭐냐?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캐나다와 미국 양국에 심각한 경제적 여파를 미칠 수 있는 문제이고 캐나다는 이거를 지금 명분으로 단결된 대응과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는 양국 경제뿐 아니라 트럼프의 정치적 기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크다. 하여간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만 죽는 거 아니야. 미국. 너희도 상당히 타격받을 거야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나라도 아니고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 다 흔들면 미국 흔들리죠. 그래서 난 지금 뭐냐면은 미국이 이런 식으로 한국도 그 무역 그 적자국 아닙니까?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수출해가지고 한국이 7번째인가? 적자국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생각에는 한국한테 너무 우리 돈 많이 벌어주고 우리는 수입만 하고 있다 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국한테도 분명히 타격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한국은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윤석열 정부는 과연 어떻게 대응할까? 난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똑바로 하겠습니까? 아휴. 오늘 마지막입니다. 로이터는 그 러시아 관련돼 가지고 보도가 나왔는데 그 미국 당국의 입장이 나왔다는 거죠. 뭐냐면 미국 당국이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아까 그 장거리 미사일 쓸 수 있게 허용하고 대인질에 지원하니까 푸틴이 지금 핵 사용할 수 있는 그 보안 프로토콜을 되게 완화했잖아요. 그래서 여차하면 핵 쏜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번 미국 그 당국이 뭐라고 얘기하냐? 푸틴은 핵 공격 가능성 낮다. 러시아의 푸틴이 지금 핵 공격할 거 경고했는데 그거 굉장히 가능성 낮다라고 이번에 말했다. 그런 기사입니다.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무기를 러시아 깊숙한 지역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미국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러시아가 핵을 쓸 가능성은 낮다고 이번에 미국의 정보 관계자들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낮아야지 높으면 안 되지. 푸틴이 지금 공격적인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거예요. 대신에 뭘 한다? 러시아는 직접적인 군사공격이 아니고 사보타주, 파괴 공작을 한다. 파괴 공작. 어디에? 유럽에. 그러니까 지금 미국 놈들이 이번에 내놓은 이 결론이 뭐냐면 결국 그거예요. 미국이 지금 이렇게 도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푸틴이 핵을 쓰는 게 아니고 유럽의 국가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사보타주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보타주냐면은 직접적인 군사 공격이 아니고 해킹이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비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대요. 이거를 지난 7개월 동안 미국 정보국에서 파악했다고 합니다. 7개월 동안 진행된 미국의 정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사용 제한을 완화하더라도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미국에서는 결론을 내렸대요. 그래가지고 아까 에이크무스 미사일 같은 거 러시아에 할 수 있게 하더라도 러시아가 이거 갖고 핵을 쓴다거나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정보당국은 핵무기가 명확한 그 군사적 이점이 러시아한테 없다는 거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 아까 말했던 그 미국에 허용한 그 300km까지 날아가는 그 장거리 미사일이 그렇게 대단한 미사일이 아니라는 거죠. 푸틴이 볼 때. 겉으로는 막 난리치지만 이거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사이버 공격이나 사보타주 같은 비대칭 보복 수단을 이용해서 할 거라는 거예요. 비대칭 보복 수단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지만 전쟁이나 혹은 직접적인 군사 공격 그런 게 아니고 뭡니까? 우회적으로 공격하는 거. 아까 말했던 해킹 같은 거. 그런 걸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러시아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회색지대 전쟁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회색지대 전쟁. 뭐냐면 회색지대 전쟁은 전통적으로 군사적 충돌이나 아니면 평화 관계 있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어중간한 관계를, 모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갈등 상태를 유지하는 지금 전략을 지금 러시아가 갖고 있다.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미국 정보 당국은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할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고, 대신에 유럽 내에 사보타주나 하이브리드 전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 푸틴의 경고와 행동은 서방을 위협하려는 의도적 전략으로 해석되지만, 이는 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직접적인 군사 행동이 아니고 비대칭적이고 간접적인 반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기사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하면서 러시아의 잠재적 대응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터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야 된다, 그런 입장인 거죠. 네, 오늘 사무리가 준비한 해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